관세 100%는 한국을 겨냥한 압박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스스로가 자국 산업의 호흡기를 조여버린 정책적 자해다. 트럼프인 정부가 다시 꺼내든 반도체 관세 100%는 숫자만 놓고 보면 전례 없는 초강경 카드다. 그러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조급함이다. 정책 설계의 출발점부터 구조적 오류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는 상대국 정부나 기업이 대신 내주는 벌금이 아니다. 관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며 그 비용은 결국 자국 산업 내부로 전가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시된 순간 관세 100%는 한국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미국 산업을 직접 가격, 폭탄 아래로 밀어넣는 장치로 성격이 바뀐다. 이 사안을 감정이나 외교 수사로 볼 이유는 없다. 구조만 보면 답은 명확하다. 지금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고 있는 대상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들은 스스로를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지위는 설계와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어 있다. 실제 제품을 작동시키는 물리적 핵심, 특히 고성능, 연산을 지탱하는 메모리 영역에서는 결정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 현재 AI 가속기와 고성능 서버, 프리미엄 스마트, GD의 심장부에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것은 거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조건의 문제다. 성능, 안정성, 공급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공급자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이 구조에서 관세 100%를 부과한다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동일한 필수 부품을 기존 가격의 2배를 주고 사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을 회피할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미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우위 상태에 진입해 있다. AI 서버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관세가 더해지면 미국 기업들은 비용 상승을 감내하거나 생산과 투자를 축소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 관세가 협상력을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구매자의 협상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구조다. 트럼프인 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간이라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주장이다. 반도체 생산은 선언이나 투자 발표로 즉시 전환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년 뒤의 공장 계획이 아니라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에 실제로 투입될 메모리 물량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AI 산업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고 관세는 이 현재를 차단하는 행위이며 차단의 결과는 즉각적인 비용 폭증과 수익성 붕괴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정책을 두고 대통령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자해 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산업 분석가들과 금융권에서는 이대로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미국 IT 산업 전반이 단기간 내 심각한 구조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공유되고 있다. 한국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이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분석이다. 관세의 부담은 기업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흡수되지 못한 비용은 반드시 소비자 가격으로 이전된다. 반도체는 일부 첨단 제품에만 들어가는 특수 부품이 아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가전, 산업 설비까지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반도체가 투입된 반도체 가격이 2배로 상승하면 완제품 가격 상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되고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이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독주가 끝났다고 말하며 웃음을 보인 것은 구조를 읽지 못한 반응에 가깝다. 관세는 한국을 고립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의 배제 불가능성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다.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곧 글로벌 산업에서 미국 스스로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첨단 산업에서 관세라는 도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칼은 휘둘러졌지만 정확히 찔러서는 안 되는 곳을 찌르고 있다. 관세 100%가 던지는 첫 번째 신호는 분명하다.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쥐고 있는 공급 구조에 의해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든 강대국의 조급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조급함은 이미 비용 상승, 가격 불안,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형태로 미국 내부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반응이 어디까지 누적될지, 그리고 누가 먼저 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지배하지만 하드웨어를 만들지 못한다. 이 불균형이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를 기술 패권의 중심에 놓는다. AI 알고리즘,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체계, 생태계, 장악력까지 보면 이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성립한다. 그러나 이 지배력은 어디까지나 가상 공간에서만 완결된다. 물리적 세계에서 실제로 전자가 흐르고 연산이 수행되는 순간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에는 고성능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애플의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데이터 센터 서버는 모두 연산 능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연산은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연산 장치가 아무리 정교해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성능은 급격히 저하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고대 역폭 메모리다.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연산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 영역에서 미국은 설계자일 뿐 생산자가 아니다. 관세 100%는 바로 이 취약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그러나 찌른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외조화한 채 성장해왔다. 이것은 전략적 선택이었다. 비용 효율성과 속도를 위해 제조는 아시아에 맡기고 미국은 설계와 소프트웨어에 집중했다. 그 결과 미국은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지금 관세로 압박하는 대상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과거 스스로가 선택한 산업 구조.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인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다.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공급 지속성 때문이다. AI 서버는 단일 칩이 아니라 수만 개의 반도체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단 하나의 불안정 요소가 전체 효율을 무너뜨린다.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메모리 분야는 수율과 신뢰성, 장기 공급 계약에서 이미 표준이 되었다. 미국 기업들이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관세를 통해 제조를 자국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조 능력은 명령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반도체 공정은 나노 단위의 정밀 관리, 수십 년간 축적된 현장 경험, 숙련 인력의 집단적 노하우 위에서만 작동한다. 미국은 이 중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을 동일 선상에 놓는 인식 자체가 오류다. 설계는 코드로 남지만 제조는 사람과 현장에서만 축적된다. 이 간극은 관세 정책을 통해 더욱 확대된다. 관세는 한국 기업의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키고 하드웨어 의존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곧 성능 저하나 제품 출시 지연이라는 형태로 시장에서 즉각적인 처벌을 받는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처벌을 감내할 수 없다. 경쟁은 글로벌 단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반도체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드웨어를 만들지 못하는 국가는 기술 패권을 완성할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 담론을 주도하지만 그 담론을 현실로 구현하는 단계에서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의존 구조를 깨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라는 외부 충격을 가하면 균열은 반드시 내부에서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2배의 비용을 감수하거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혹은 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길이다.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이상 미국은 관세라는 수단으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약점은 더 선명해지고 있으며 그 부담은 점점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HBM 80%라는 숫자는 점유율이 아니라 글로벌 연산, 질서를 통제하는 실질적 권력의 크기다. 현재 전 세계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의 약 80%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장 통계가 아니다. 이 숫자는 글로벌 AI 산업이 어떤 국가의 생산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지표.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경쟁자가 있다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80%는 경쟁 구도의 결과가 아니라 기술적, 공정적, 운영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유일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리킨다. HBM은 범용 메모리가 아니다. 단순히 더 빠른 메모리라는 설명으로는 이 부품의 위상을 설명할 수 없다.
HBM은 연산장치와 물리적으로 밀착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대역폭과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대량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미세한 불량 하나가 전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공정, 전반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설계, 도면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양산 환경에서 성능을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이 격차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식과 대응 사이의 거리다. HBM은 단기간 투자로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고난도 적층 공정, 열 관리, 테스트, 안정성, 장기, 공급 신뢰도까지 모든 단계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량 양산은 즉시 중단된다. 한국은 이미 이 조건을 통과한 상태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들은 아직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 관세 100%라는 정책은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격차를 고착화한다.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관세는 생산자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다.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집중된다. 한국이 생산하는 HBM 물량은 이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붙으면 한국 기업들은 물량을 줄일 이유도 가격을 낮출 이유도 없다. 가격 인상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이는 곧 한국 기업의 수익성 강화로 이어진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구조를 가장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HBM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경쟁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서버 한 대의 성능 차이는 곧 데이터 처리 비용, 서비스 응답 속도,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직결된다. HBM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순간 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생긴다. 그래서 이들은 관세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자국 생산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 지점에서 무력해진다. HBM은 공장을 지었다고 바로 나오는 제품이 아니다. 수율이 안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기까지의 시행착오는 수년 단위로 축적된다. 이 시간 동안 글로벌 AI 시장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HBM을 쓰지 않는다는 선택은 곧 경쟁에서 스스로 속도를 늦추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 때문에 HBM 80%라는 수치는 정치적 협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협박을 무력화하는 방패다. 관세가 붙을수록 이 수치는 더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 대체 불가능성이 명확해질수록 한국의 협상 위치는 올라가고 상대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일본과 중국이 이 수치를 보며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 두 나라 모두 이 영역에서 한국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 격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가능하지만 공급망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들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납품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HBM을 둘러싼 이 구조는 앞으로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다. AI 연산 수요가 증가할수록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요구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이는 후발주자에게 불리한 방향이다. 이미 생산 체계를 갖춘 한국은 기준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지만 따라오는 쪽은 기준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표가 바뀌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불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리고 누가 이 구조를 먼저 흔들 수 있을지는 아직 열려 있다. 관세의 전력 비용까지 얻는 순간 미국 빅테크는 비용,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번 국면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대목은 관세 100%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관세와 동시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의 비용을 빅테크 기업들에 직접 떠넘기는 강경한 시장 개입을 병행하고 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약 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부담시켜 신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안정 대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와 결합해 빅테크의 비용 기반을 이중으로 압박하는 장치다. AI 산업은 전력 집약 산업이다. 연산 능력의 확장은 곧 전력 소비의 폭증으로 이어진다. 서버렉이 늘어날수록 냉각과 전력 안정화에 투입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비용은 그동안 사회 전체가 분선해 부담해왔다.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인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명확하다. 일반 시민의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자 전력 비용의 책임을 빅테크로 이전하는 것이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싶다면 발전소를 직접 지으라는 메시지는 사실상 강제 명령에 가깝. 이 조치는 관세 정책과 결합될 때 파괴력을 가진다. 반도체 관세는 하드웨어 조달 비용을 2배로 끌어올리고 전력 정책은 운영 비용의 하방 경직성을 제거한다. 즉,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동시에 상실한다. 칩 가격은 관세로 고정되고 전력 비용은 정책으로 떠안아야 한다. 남는 선택지는 제품 가격 인상이나 투자 축소뿐이다. 이는 성장 산업의 기본 전제인 규모의 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구조다. 외국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공정한 부담이라고 포장한다. AI 열풍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기업들이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는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 접근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경쟁하지 않는다. 유럽, 아시아, 중동의 기업들과 동시에 경쟁하며 성능과 가격, 서비스 속도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비용 구조를 인위적으로 악화시키는 정책은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 관세와 전력 비용의 결합은 또 하나의 왜곡을 낳는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와 서버가 정치적 보호를 받는 동안 실제로는 한국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이 없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즉, 미국은 겉으로는 자립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산 반도체에 더 높은 값을 지불하며 의존도를 유지하는 모순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비용은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중 압박은 내부 균열을 가속한다. 이미 미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과 전력 비용 부담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전력 비용은 단기간에 회피할 수 없는 고정비 성격을 띈다. 데이터 센터는 중단할 수 없고 AI 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관세로 인한 부품 비용 상승이 더해지면 비용 구조의 경직성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투자 계획의 보수와 신규 프로젝트 지연,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위치는 이 국면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전력 비용과 관세라는 미국 내부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수요가 유지되는 한 가격 인상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이 내부 비용을 키울수록 한국은 외부에서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책 비대칭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일본과 중국은 이 상황을 관망하며 기회를 노린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전력 지배적 AI 인프라를 단기간 확장할 여력은 제한적이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 확대는 위험 부담이 크다. 결국 비용 압박의 파도는 미국 내부에서 가장 먼저 충돌하고 그 여파가 글로벌 시장으로 전달되는 구조다. 관세와 전력 정책을 결합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선택한 고위험 전략이다. 사회적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전가했지만 그 부담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통제하기 어렵다. 비용 구조가 무너진 기업은 혁신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속도 저하는 곧 기술 패권의 균열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아직 열려 있다. 미국은 이중 압박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아니면 내부 산업의 반발 앞에서 조정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압박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이 확보하게 될 추가적인 협상 여지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비용이 쌓이는 속도와 정책의 인내 한계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도체 관세의 충격은 소비자 가격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정치적 수사도 외교적 발언도 아니다. 가격이다. 반도체 관세 100%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현지 분석가들이 제시한 수치는 이미 명확하다. 최신 아이폰 가격이 최소 6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반도체가 현대 산업 전반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한 계산 결과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수십 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 노트북과 서버, 전기차로 가면 그 수는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고성능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는 원가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관세로 인해 이 핵심 부품의 가격이 2배로 상승하면 완제품 제조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원가를 흡수하면 수익성이 붕괴되고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반발이 발생한다. 어느 쪽이든 손실이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종종 기업이 부담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글로벌 전자 산업에서 마진 구조는 이미 극도로 얇아져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IT 기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격, 인산 여력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관세 부담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관세는 더 이상 산업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 과세로 성격이 변한다. 이 변화는 이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소니가 미국 시장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사례는 우연이 아니다. 특정 국가를 콕 집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은 관세 압박이 실제 비용 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더니 내 지갑만 털린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전자제품 가격만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어디로 향할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는 스마트폰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차는 관세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전기차 한 대에는 수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며 그중 상당수가 고성능 메모리와 전력 제어용 반도체다. 한국산 반도체 수급이 막히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은 즉각적으로 무너진다. 이면 친환경 정책, 산업 전환 전략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관세 하나가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에 잠식하는 구조다. 이 지점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정책의 실체를 체감하게 된다. 관세는 외국이 내는 세금이라는 정치적 구호는 계산대 앞에서 무력해진다.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순간 관세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해진다. 소비자는 정부의 설명을 듣지 않는다. 가격표만 본다. 그리고 그 가격표는 관세 정책이 자신들의 삶을 직접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역설적으로 강화된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격 인상은 완제품 제조사와 유통망을 통해 전가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관세만큼 가격을 올려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가 갖는 힘이다. 수요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모든 협상의 전제가 된다. 일본과 중국은 이 가격 상승 국면을 관망하며 기회를 엿본다. 그러나 이들 역시 반도체 가격 상승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성능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핵심 부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결국 관세로 인한 가격 왜곡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지만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퍼진다. 가격 인상은 단기적 현상이 아니다. 한 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관세가 유지되는 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가격을 보수적으로 설정한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수요 둔화는 다시 투자, 축소를 낳는다. 이 악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반도체 관세다. 정책 하나가 물가, 소비, 산업 투자까지 동시에 흔드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제 문제는 단순하다. 미국 정부는 이 가격 상승을 얼마나 오래 감내할 수 있는가? 소비자 불만이 정치적 압박으로 전환되는 순간 관세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확보하게 될 추가적인 가격 결정력과 협상 우위는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아직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은 돈으로 세울 수 있어도 반도체 생산의 DNA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미국 제조복원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과 대만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산이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는 없다는 메시지는 얼핏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논리는 반도체 산업을 단순한 부동산 투자나 설비 확충 정도로 오해한 데서 출발한다. 반도체 공장은 건물과 장비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그 안을 움직이는 사람과 시스템이다. 이미 현실은 이 전략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공장, TSMC가 애리조나에 추진하던 공장들은 원래 일정대로라면 가동, 준비 단계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들려오는 소식은 공사 중단, 무기한, 연기, 인력 철수다.
이는 개별 기업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생산 환경 자체가 반도체 제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신호다. 반도체 공정은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작업이다.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라 공정 전반을 이해하고 미세 이상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인력은 단기간 교육으로 양성되지 않는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실패와 개선을 반복하며 이 인적 자산을 축적해왔다. 반면 미국은 오랜 기간 제조를 외부에 맡긴 대가로 현장 경험이 단절된 상태다. 미국 현지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너무 덥다. 안전 규정이 까다롭다. 왜 잔업을 시키느냐는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고 노조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아시아 기업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감정적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은 감정이나 구호로 타협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순간 수율과 품질은 곧바로 무너진다. 인력 문제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은 쏟아지고 있지만 2030년대까지 최소 14만 명 이상의 숙련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부족이 아니라 공정을 이해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장비를 들여와도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공장은 멈춘다. 관세로 한국 기업을 압박해도 이 구조적 결핍은 해소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정부의 신뢰성이다. 공장만 지으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자 환경 규제, 노동 규정, 행정 절차를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명백한 리스크다. 수십조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는 결정은 정부의 일관성을 전제로 한다.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투자는 멈춘다. 삼성과 TSMC가 가동 시점을 계속 늦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제조업을 돈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누적된 운용 능력이다. 공정관리, 수율 안정화, 공급망 조율, 긴급 상황, 대응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 DNA는 장비 구매나 세제 혜택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관세와 보조금으로 기업을 압박할수록 오히려 이 한계는 더 선명해진다. 이 국면에서 한국의 위치는 다시 대비된다. 한국 내 공장들은 이미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숙련 인력은 현장에 남아있고 공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이 사막에서 공사 지연과 인력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기존 클러스터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다. 미국의 제조 복원 전략은 선택지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 관세로 시간을 벌겠다는 개선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멈춘 시간이 곧 기술 격차로 전환된다. 이 격차는 나중에 돈으로 메울 수 없다. 결국 관세는 공장을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않는 공장은 공급을 만들지 못하고 공급이 없는 정책은 압박수단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외국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구축하지 못한 제조 기반이다. 이 기반의 공백이 언제까지 정책으로 가려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공백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비용으로 폭발할지는 아직 열려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 혼란을 기회로 해석하지만 결정적 열쇠는 그들의 손에 없다. 건망은 전략이 될 수 있어도 대체는 능력이 아니다. 미국이 관세와 전력 비용이라는 이중 압박으로 스스로를 흔드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한 발 물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태도처럼 보인다. 경쟁자가 혼란에 빠지면 제3자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특히 고성능 메모리와 AI 연상용 핵심, 부품의 세계에서는 관망이 곧 기회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 시장에서 기회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고 대체할 수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전략적 창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장벽을 세우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계산은 기술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결과다. 고성능 반도체, 특히 메모리 영역에서의 경쟁은 생산량이나 투자 규모로 해결되지 않는다. 성능과 안정성, 장기 공급 신뢰도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글로벌 고객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중국이 국산화를 외치며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제품군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글로벌 AI 산업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AI 서버와 고성능 가속기는 극도로 민감한 환경에서 작동한다. 미세한 오류 하나가 전체 시스템 효율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서비스 장애와 수익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기업은 없다. 그래서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조차 고성능 제품을 설계할 때는 여전히 한국산 메모리를 전제로 삼는다. 국산화 구호와 실제 선택 사이의 간극은 여기서 드러난다. 일본의 태도는 중국과 다르지만 한계는 유사하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관세로 흔들릴 것이라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과거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험과 소재 장비 분야의 강점을 떠올리면 이러한 반응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구도는 과거와 다르다. 일본은 핵심 소재와 일부 장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성능 메모리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웃음은 있었지만 대체 시나리오는 없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느냐다. 글로벌 기업들은 정치적 제스처에 반응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찍히는 것은 성능 수치, 수율, 납기 일정이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이 기준을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관세로 흔들리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보며 기회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행동을 보류한다.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위치는 이 대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은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추지 않는다. 기술 격차를 유지한 채 공급을 지속한다. 중국이 추격을 선언하고 일본이 상황을 비웃는 동안 한국은 실제 물량을 시장에 풀고 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반도체 산업에서 시간은 곧 격차다. 하루의 지연은 수율 데이터의 공백으로 남고 그 공백은 다음 세대 기술에서 되돌릴 수 없는 차이를 만든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은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의 문을 닫아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문을 닫을 수 없다. 닫는 순간 자국 산업이 먼저 멈춘다. 일본이 한국의 독주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도 관세가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공급은 이미 차단할 수 없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 관세는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비용만 바꾼다. 결국 중국과 일본은 이번 사태에서 적극적 플레이어가 되지 못한다. 그들은 변수이지만 주체는 아니다. 주도권은 여전히 공급망의 핵심을 쥔 쪽에 있다. 한국 반도체를 대체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미국의 선택에도 글로벌 시장의 방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관망은 전략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망은 단순한 방관으로 변질된다. 이 불균형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기술 격차는 선언으로 줄어들지 않고 생산 능력은 정치적 구호로 생기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이 어떤 기대를 품든 글로벌 시장은 이미 작동 중이다. 그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발언이 아니라 납품이다. 그리고 지금 그 납품을 책임지고 있는 쪽은 여전히 한국이다. 이 구조가 언제 흔들릴지에 대한 추측은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를 흔들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가진 국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방어하지 않는다. 조건을 재설정한다. 관세 국면에서 드러난 것은 대응이 아니라 주도권의 이동이다. 이 국면에서 한국의 선택은 소극적 대응이 아니다. 관세 위협에 대한 항의나 외교적 설득은 출발점조차 아니다. 한국이 취한 방향은 훨씬 냉정하다.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상대의 정책 리스크를 상대의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 당국이 미국 정부에 전달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한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누적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그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공급망의 현실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핵심은 선택지의 관리다. 관세가 붙어도 물량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어디로, 어떤 조건으로 흘러갈지는 달라진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수출의 경로와 구조를 다층화해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별 수요 변화에 따라 물량을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왔다. 이것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시장 운영 능력의 문제다. 공급자가 선택지를 가질수록 구매자는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이 전략은 이른바 실리콘 방패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방패라는 말이 오해를 부르기 쉽지만 실제로는 방어막이 아니라 협상 도구다.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의 정책을 직접 바꾸지 않더라도 행동의 범위를 제한한다.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한국 기업들은 가격과 계약 조건에서
더 많은 재량을 확보한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교섭력의 축적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 현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관세와 전력 비용, 인력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선택은 자살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신호를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공감이 아니라 조건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관세 위협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은 즉각적인 충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생산은 계속되고 기술 격차는 유지되며 다음 세대 제품은 예정대로 준비된다. 상대가 정책을 수정하든 유지하든 한국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전략은 미중 갈등이라는 더 큰 파도 속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외치지만 고성능 반도체라는 현실 앞에서는 동시에 한국을 필요로 한다. 어느 쪽도 한국을 배제한 채 산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비대칭성은 한국에게 드문 위치를 제공한다. 한쪽을 선택해 줄을 서는 대신 양쪽 모두가 한국의 선택을 의식하게 만드는 위치다. 일본과 중국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고 공급망을 대체할 수도 없다. 결국 그들은 한국이 설정한 기준과 속도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관세라는 외부 충격이 오히려 한국의 기준을 더 명확히 만들어주는 역설적인 결과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관세 위협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시장의 물량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주도권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는 외교적 승리나 정치적 선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계약서와 납기표, 그리고 가격 조건에서 조용히 드러난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정책의 지속성이다. 미국이 내부 비용 압박과 산업 반발을 감내하며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한번 노출된 공급망의 현실은 되돌릴 수 없다. 관세가 남기고 간 것은 협박의 흔적이 아니라 누가 산업의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이 다음 국면에서 어떤 형태로 작동하게 될지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